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길연수라고 합니다. 서동일 리더님은 네이버에 치시면 이제 본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도 나옵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 이름을 치시면 아마 저희 딸이 나올 거고 저희 아이가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에 현재 발레리나로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저 밑에 앉아있는데 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콩쿨 처음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첫 콩쿨을 나갔는데 그거 아시죠? 내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 그때 이후로 정말 처음 이렇게 앉아있는데 긴장이 돼서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있다가 또 서동일 리더님께서 너무 재미있는 강의 해주셔서 좀 긴장 많이 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긴장 많이 한 만큼 좀 저는 아무래도 사장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40분 동안 얘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정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현재 24년째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사로 졸업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기 전공 분야하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현재 뭐 기업의 환경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규제 대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민원 대응도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경 현황과 또 환경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물과 공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계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사시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마을들을 학자분들이 이제 원인이 뭔지, 비결이 뭔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깨끗한 공기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 외에도 음식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물하고 공기를 통해서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환경 아래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에서 저희에게 올까요? 지구상의 물은 비나 눈을 통해서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땅으로 내리게 되면 지표에서 닿으면 바로 증발할 수도 있고 또 호수나 강을 통해서 또 그 표면에서 증발이 되고 내지는 그 호수나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기도 하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또 증발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 있다가 다시 비난물이 내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시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고 버리는 물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물이 오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물은 우리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뇌에 있는 척수, 혈액 같은 것들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몸을 한 바퀴 순환하는데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물을 마시면 혈액은 30초 만에 도달하고 뇌와 생식기는 1분, 장까지는 20분이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물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럼 소화하는데 4시간, 위에서 4시간, 최대 4시간, 소장까지 가는데 2시간. 소장에서 그것들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배설물들을 이제 장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음식물을 섭취하는, 물론 음식물 섭취도 잘 해야 되지만 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물은 우리 몸에 최대 30일 동안 계속 머물면서 이제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좋게 해줄 것이고, 나쁜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뭔가 손상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작년에 알았거든요. 저도 사실 아메리카 가서 공부하면서 작년에 알았는데 사실 깜짝 놀랐고,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술은 어떨까요? 술. 술을 먹으면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 보통 한 그 후에 일주일까지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몰랐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이건 근거는 없는 말이고요. 제 혼자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물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를 잘하게 해주고, 면역 체계를 형성해주고, 적혈구, 뭔가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고, 관절염 요통에도 좋고, 뇌도 튼튼하게 해주고, 수면 리듬까지 찾아주고, 당연히 눈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성기능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이 먹은 물을 선택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족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물은 어떤 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00년대 초에는 인간의 수명이 50살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되고 염소 소독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늘린 가장 이제 큰 1등 공신으로 상수도의 보급과 염소 소독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1908년도에 서울에 정수장을 처음 만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1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근데 그건 이제 일부 이제 높은 계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수도가 보급이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은 1960년대부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상수도를 이제 만들어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수돗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보시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수도 체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그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네요. 먼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곳에서 물을 취수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 이제 서울 같으면 팔당호 이런 데를 지정을 해두고 엄격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물이나 취수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취수하게 되면 그 물을 가져다가 정수장으로 보내고요. 그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이 정수를 한 후에 각 동네에 배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수지로 모았다가 그 물을 각 가정의 수도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깨끗한 수돗물이 팔팔 쏟아집니다. 정부에서 광고하는 팔팔 쏟아집니다. 깨끗한 수돗물이 팔팔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부터 이렇게 보급을 했고 이런 체계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 100%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런 체계 하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제 개발이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됐고 최빈국에서 사실 뭐 27,000불까지 올라간 그런 어쨌든 잘 사는 나라가 이 과거에 비해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있죠. 네, 경제 개발과 그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돗물들도 1960년대 만들어졌던 것들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2016년 7월에 환경부에서
우리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 상수도의 빛과 그림자라는 내용에서 그림자를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물론 빛은 아까 말씀드린 100% 가까이 보급을 했다라는 게 빛인 거고 그림자를 한번 보시면 저기 밑줄 친 데를 좀 봐주시겠어요? 상수관의 31%, 그 다음에 정수장의 58%가 20년 이상 노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게 16년에 발표한 거니까 15년이나 뭐 14년, 13년 데이터일 텐데 30%라고 되어 있고 전망을 보면 25년에는 4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30%면 뭐 우리 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집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집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저런 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게 정부에서 만든 문서에 있다는 건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또 매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수도종합계획인데요. 16년부터 25년 사이의 계획, 수립된 내용 중에 이제 현안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안 및 개선과제 부분에 고품질 수돗물 공급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을 제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그 지역에는 뭐 이천이라든가 팔당호 근처에 있는 경기도 북부 지역이죠. 이제 공장 설립도 못하게 되어 있고 뭐 상업시설, 음식점 같은 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있지만 실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100% 깨끗한 물만 버려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녹조류, 아시죠? 녹조. 네. 병원성 미생물 발생, 미량 오염물질의 유출 등은 취수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 사실 먹는 물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취수원, 우리 공급하는 수돗물은 4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검사를 합니다. 그냥 내보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품질 검사하고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다 제거된 상태에서 이제 보내지만 그 안에 없는 오염물질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 개선 계획 부분의 기본 방향에서 보시면 고도 정수처리 도입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냄새 유발물질은 이 시설이 있어야 처리를 된다라고 하고 고도 정수처리는 만냄새뿐만 아니라 유기물질들, 남분해성 유기물질들 같은 걸 제거할 수 있도록 오존하고 활성탄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도입률이 현재 한 20에서 30% 정도여서 그거를 25년까지 70%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이 처리 시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런 말 자체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도입률 같은 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짧은 기간에 발전을 했고 보급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만 깔아놨는데 이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니까 대응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25년, 30년 가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100% 좋아지진 않습니다. 70%. 아까 그 상수관 말씀드렸는데 현재 노후된 20년 이상 앞으로 될 상수관을 교체를 하려면 28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8조를 다 지금 정부 비용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3조 원 정도만 20년까지 환경부에서 지방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내가 속한 지자체가 언제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고 나는 운이 좋으면 정말 깨끗한 상수도 신도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신도시 취수원에서 또 신도시까지 가는 관이 또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파악하기엔 사실 인생이 너무 파악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돈을 들여서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주변엔 이런 것들 또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나는 생수를 먹어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 먹어. 생수를 사 먹어. 바로 배달해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럼 생수는 어떤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수는 먹는 샘물이라고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제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먹는 샘물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그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없으면 공장 제조 허가를 하고 물을 제조를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그 물의 수질을 담보할 그 취수원이 정말 적합한지를 보는 환경 영향 평가는 아닙니다. 그 공장이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이 제조할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지 않은지를 보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취수원에 대한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취수원에 대한 부분, 그 물의 수질은 그 제조 공장을 짓는 사업자가 좋은 물 팔아야 되니까 사업자 스스로 담보를 하는 거지, 법적인 제도는 마지막에 만든 물에 대한 수질 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그 작년 초에 이제 구제역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 이거 많이 보셨죠? 그 주변 생수공장 주변에 이제 구제역 매몰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생수를 제조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많다.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에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딱 찍어서 풀무원 생물공장 소재지 근처 1km 이내에 한우국 농장이 있다. 그런 내용. 근데 거기서 이제 매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작년 그 시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입니다. 이제 환경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상태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죠. 이제 하태경 의원이 현장에 가봤나 봐요. 보시면 이게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생매장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제역 심해져서 이제 다 병들 가능성 있고 하니까 축산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막 갖다 묻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럼 그걸 생매장 살처분해서 묻게 되면 바닥에 비닐을 제대로 이중으로 깔고 그것들이 썩었을 때 침출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되더라. 중간 사진 한번 사진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진을 보셨어요. 중간 사진 보시라. 비닐이 찢겨져 있다. 비닐이 없는 데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를 환경부 장관에게 굉장히 좀 세게 했었고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보시면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정부가 난리가 났고 인력이 부족하다. 방역하고 예방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 좀 끄고 그 부분은 사후 처리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다 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 정말 내가 먹는 생수가 괜찮을까? 그러면 나는 저기 경상남도 쪽에 있는 생수를 먹을까? 제주도에서 가져오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안심은 되지 않으시죠? 안심은 되지 않으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생수는 저는 회사에서도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물 싸가지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유통 부분인데요. 유통. 우리나라 기후변화도 느끼시죠? 기후가 많이 달라진 거. 근데 이제 그 기후변화에서 적응의 문제가 있는데 보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통에,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건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햇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환경으로 배출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로 이제 그 판매처에도 가고 이게 그 운반이 되고, 거기서 또 가정에 올 때까지 그게 담보가 되면 사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미네랄 넘치는 생수가 많더라고요. 해양심층수 무슨 수 해가지고 광천수,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저 같으면은, 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몰라도 내 아이나 부모님한테는 사실 먹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좋은 물은 무엇일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좋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물은 무엇일까? 근데 뭐 이거는 약 알칼리수이면서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혈액의 pH가 7.4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pH를 가진 약 알칼리수를 먹어줘야 우리 몸이 균형 있게, 아까 혈액이 40분 만에 돌고 계속 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있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미네랄이 많이 든 물, 장수의 비결, 미네랄이 많이 든 물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원소이고 영양분을 세포 속으로 빠르게 이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물 안에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저런 것들이 50여 가지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 알칼리 수에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럼 수돗물, 약 알칼리수에 미네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녹조라든가 뭐 미량 오염물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종 오염물질. 그런 것만 제거를 하고 먹으면 가장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오늘 이제 아메에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너무나 사실은 행복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0가지 이상 유해물질을 제거한다라고 보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정수기를 찾아봐도 무슨 오염물질을 제거하는지 이렇게 140가지를 쫙 나열한 그런 정수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막 이렇게 뭐 신종 오염물질 얘기하면 찾아봐요. 저기 있는지. 꽤 재미가 있답니다. 그것도. 근데 저거는 정말 믿으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말 저렇게 광고만 할 수도 있잖아요. 광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광고만 하는 건가? 라고 보는데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뭐 분석을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분석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리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고 마크라는 게 있죠. 에너지 스타 마크가 있고, 여러분 냉장고 사실 때 에너지 효율 등급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화된 그런 그 인증 마크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수기는 NSF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고, 이 NSF라는 곳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유명한 기관, 미국에서만 좋은 기관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용수 및 정수기 관한 실험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법인입니다. 뭐 이 마크가 나쁘다 하는 정수기, 국내 정수기 업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정수기이고, 무엇보다 제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만냄새, 신종오염물질, 박테리아, 조류 독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깨끗한, 그러니까 미네랄이 살아있고 약 알칼리수인 수돗물을 받아서 정수를 해서 먹는 것이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른 정수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인데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 먹는관리법을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모 회사의 정수기에서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됐었잖아요, 작년에.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뀐다고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국내에서 제조하는 정수기에 대한 품질 기준은 있었어요. 근데 정수기에 딸린 얼음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품질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중금속이 나오는 정수기를 만들어도 제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작년 8월 달에 나온 거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그런 내용에 보시면,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또한 그들이 얘기하는 내가 몇 가지 물질을 제거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정수기공업 협동조합이 품질 검사를 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공정성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의뢰해서 받은 검사 결과라는 거죠.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증을 받으려면 그 실험실의 인력 구조, 연구소장이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전문 인력이 몇 명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실험기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받은 후에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걸 확인을 받은 후에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업체에서 그냥 분석한 결과를 광고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광고를 너무 과대광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대광고를 해도 제재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참 재밌게도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정수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이제 웰스 정수기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미국 NSF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정수기가 인증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획득한 친환경 소재를, 그러니까 NSF 인증이 좋긴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 보면 타 회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금속 8종 포함 88종 유해세균을 제거한다. 근데 안 보여서 제가 썼는데요. 한국 정수기 협동조합 성적서 기준이다. 홈쇼핑 방송 정수기 중에 88가지 세균 제거 항목이 제일 많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중금속은 걸러주고 미네랄은 지켜주는 건강한 정수기. 88가지 세균 제거 없어졌습니다. 그죠? NSF 없어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이런 걸 좀 보시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물은 그냥 넘쳐나니까 많으신데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이스프링 설명도 많이 들으시고 정수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물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아? 좋은 수돗물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끓여 먹었을 때는 이제 미생물 같은 거는 솔직히 죽일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오염물질들, 유해물질들은 오히려 농축이 된다고 합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정수기 물에 보리차, 티백 같은 거 보리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담가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섭취하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설치한 모습인데요. 그냥 소박하게 예쁜 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전 정수기가 자리 차지하는 게 너무 사실은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이제 어디다 놓을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싱크대 밑에 컴팩트하게 넣고도 자리가 남아서 도마도 놓고 정도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이제 좋고 여기서 이제 센서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고 이건 이제 이게 싱크대 밑이고 싱크대 위인 거죠. 이렇게 퍼시 타입으로 쏙지만 열면 좋은 물이 콸콸콸 정말 콸콸콸 쏟아지는데 물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하면 채소 씻는 물, 밥 짓는 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분에 물 주는 물, 화분도 소중하니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제든지 딱 틀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한번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기입니다. 은밀한 살인자라고 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가진 자료들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이제 PM10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많이 알고들 계신데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말은 이제 없는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명한 것 자체도 사실 논란이 좀 많아서 작년에 환경부에서도 정의를 바꿨어요. PM2.5가 미세먼지, PM10은 구유먼지 뭐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도 잘 안 써요.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세먼지는 두 가지 다 미세먼지입니다. PM10과 PM2.5라고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PM10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다음에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죠. 네, 그 중에서도 건강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PM10도 많이 미치지만 PM2.5라고 해서 은밀한 살인자라는 얘기에 수식어가 붙었고 이 PM2.5는 대기 중에 일단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고 막 떠다니는 거죠. 너무 가벼우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인체에 잘 침투가 되는데 축적이 돼서 그 안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증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120종이 있습니다. 120종 중에 하나이고요. PM10, PM2.5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PM2.5의 경우에 직접 그냥 발생하는 건 30%이고요. 70% 정도가 2차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2차 생성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나오는 배기가스, 화석연료 떼면 나오는 것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로 올라가서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 광화학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 반응에서 일어난 이제 그 반응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 PM2.5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7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발생원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2차 생성 물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마다 발생원이 다 다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고 사막이 많은 나라는 사막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차, 석탄연소, 중국도 석탄연소, 중국은 사막까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면 이것도 많이 워낙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는 우리 포털에서 다 걸러줍니다.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몸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는 포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면 폐하고 장, 기관지를 통해서 폐하고 장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입자가 둥글지가 않고 뾰족뾰족하답니다.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네,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찾아보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연마성이 강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구멍들에 들어가서 이제 막아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 호흡을 할 때, 인간이 호흡을 할 때 1분에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아이들은 작을 것 같지만 어른이나 아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은 숨 쉬는 횟수가 많아서 똑같은 양을 호흡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은 장기가 작잖아요.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어렸을 때 들어와서 그냥 평생 얘 몸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무섭죠. 그래서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지, 나쁜 건 뭐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촛불 집회 끝에 신정부가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19대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30% 저감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3호 업무 지시사항이 또 미세먼지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제 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지금 엄청난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작년 9월 29일 날 그 대책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안에 있는 현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오염도입니다. 16년 평균 농도가 선진 주요 도시와 WHO 권고 기준 대비 2배가 높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럼 WHO 권고 기준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WHO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우리 이제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내주고 하는 보건기구, 공식적인 기관이고요. 거기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만든 것은 권고 기준 보이시죠? 권고 기준이라는 것은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최저 수준, 없는 건 아니고 증가가 최저되는 수준이니 이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권고 기준이고요. 거기에 잠정 목표가 있습니다. 잠정 목표 1, 2, 3이 있습니다. 1은 여기서 밑에서 얘기한 증가가 최저인 수준에서 한 15% 정도 더 위험한 수준이 잠정 기준 1이고요. 잠정 기준 2는 거기서 6% 빠지면 9% 정도 더 위험한 거, 잠정 기준 3은 또 6% 빠지니까 3% 정도 위험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잠정 기준 2가 현재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금 못 지켜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니까 뭐 느끼시니까 이거는 수치로 봐도 저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잠정 목표 2에서 지금 권고 기준으로 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PM 2.5 기준으로 연평균이 15였다가 12로 지금 낮춘 상태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대책의 반성 및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M 2.5 환경 기준이 미, EU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그 수준도 2배 높은 상황. 우리나라는 PM 2.5를 측정하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5분 정도 더 해도 되죠? PM 2.5를 측정하기 시작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PM10만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도 사실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왜 그러냐? 지리 기상 여건이 안 좋다. 한서풍 옆에 중국이 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다. 라는 얘기고요. 2차 생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배출량 농도 위해성 간의 정량적인 메커니즘 균형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A 같은 경우는 경유차의 대기 중 PM 2.5 농도 기여도가 15%인데 바람 위해성 기여도는 84%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A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는 한 15%밖에 발생원에 기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를 마시면 걔가 84%만큼 위해도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LA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개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개선이, 실제로 우리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대책이 나와도 막 논란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줄었다고 무조건 좋아져?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몇 년간의 이제 투자를 막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우리는 계속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은 개선이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대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등급. 시간 어차피 촉박할 것 같으니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평균 농도, 일평균 농도, 월평균 농도 안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앱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동네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체크해 보시고 농도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한데, 민감층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실시간 농도잖아요. 연평균, 일평균이 아니라 연평균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높았다 나빴다 하니까, 일평균도 하루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농도를 보시고 민감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16% 이상이 넘어가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이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관리를 좀 청장이 빵빵 돌리고 매출 자제하고 해야 되고요. 100이 넘어가면 나가면 안 됩니다. 100이 넘어가면. 그런데 우리나라 농도 보시면 작년 4월인데요. 가장 나빴을 때 제가 했어요. 일부러. 서울 같은 경우에 측정소가 25개를 했는데 초과 지점이 25개였어요. 기준 초과 지점이. 제일 높을 때가 85. 일체대가 103이었다는 거는 85 중에도 여기 여러 측정소 중에서 일체도 되니까 아닙니다. 85, 최대까지 100까지 올라갔다는 거, 100이면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셨겠지만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몇 가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밖에 없대요. 노출을 피하는 거. 몸에서 들어와도 뭘 먹어도 제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마스크 기본이고요. 근데 마스크도 사실은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마스크는 부직포 마스크라고 일본 책에 보니까 들어있던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그래서 마스크 곧 들어오겠죠. 마스크도 좀 종류별로 골라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최고죠.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입을 헹구고 손을 씻는다. 그죠? 피부하고 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호흡기인데 반응이 빨리 오는 건 피부하고 눈입니다. 특히 눈. 그러니까 씻어야 되고요. 깨끗한 물로 눈을 씻는다.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겠죠. 물에는 미세먼지가 없을까요? 떠다니니까 있겠죠. 그럼 그 물을 마시면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도꼭지에서 바로 이렇게 해갖고 바로 해갖고 씻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유해하지만 미세먼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리시 구이할 때 특히 뚜껑 닫고 하셔야 되고, 세제, 남는 세제 있잖아요. 빨래에 남는 세제, 그런 세제 쓰시면 안 되고, 청소를 물청소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물 뿌리고 바닥 닦고 그 다음에 밸큐 돌리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청정기가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필수인 집들이 많지만 필수 아이템이 TV처럼 필수 아이템이 될 거고, TV처럼 지금 TV 품질 보고 우리 사지, 그죠? 두세 개씩 보통 있잖아요. TV가 품질 보고 사잖아요. 디자인이나 품질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청정기도 앞으로 그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떤 청정기를 골라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하나. 다 필요 없어요. 디자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2차적인 거고요. 첫 번째, 성능이에요. 필터의 성능. 뇌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데 얼마나 많이 걸러주고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러주는지 그거 보셔야죠. 보시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 한 청정기가 위닉스, LG, 삼성 세 가지더라고요. 이것들을 비교를 해보는데 위닉스는 보통 가성비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G하고 삼성 가격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앰모스피어는 0.009 마이크로미터까지 99.99%, 이것도 역시 인증을 통해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삼성하고 LG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0.02 마이크로미터에 99%,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같은 가격이라면 저게 우선이고요. 저게 똑같은 다음에 디자인 보시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앰모스피어 역시 이렇게 94가지 유해물질 감소, 뭐를 감소하는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청정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셔도 몇 가지 예로 들어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보증하는 청정기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레르기 유발한 건 뭐 여러 가지 있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스레인지 한국 틀었을 때 미세먼지 양이 자동차 배기가스의 2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정기 좋은 거 쓰고 뭐 다 해도, 마스크 쓰고 뭐 다 해도 집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틀면은 미세먼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스레인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뭐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저희 집 사진입니다. 실생활에 쓰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대 놓고, 아까 제가 구이할 때 이제 미세먼지 발생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키는 냄비 뚜껑 딱 덮고 조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차단이죠, 완전 차단.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정수기, 청정기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 필요해가지고 다 할부로 해서 아까 서울 리더님이 말씀하신, 저는 연봉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지금 직장에서 노예생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전부 할부로 해가지고 가정의 건강을 담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긴 했는데 평범한 사람의 그냥 얘기지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건강하게 가정에 행복한 날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